안녕하십니까, 배경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주로 오래 근무했었고요. 증권사, 자문사 등등 주로 금융업에서만 한 25년 참 오래 근무했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물론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50대 노후 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은퇴를 살짝 구분해야 되는데, 퇴직이라는 것은 그 회사, 직장을 그만둔다는 개념이고, 은퇴라는 것은 주된 업에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주수입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퇴 자금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지만, 제가 이제 한 10억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10억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10억을 모두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산까지 포함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평균 생활비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하면, 최소는 한 250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300은 좀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50대 은퇴하고 30년 정도 노후 준비한다고 보면 1년에 한 4천만 원 언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30년이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 수익을 조금 더 포함해도 한 10억, 9억, 10억이라고 하면 10억 언저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현금성 자산으로만 10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을 포함하여 언저리 10억 언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융기관도 그런 공포 마케팅을 좀 하거든요. 노후를 위해서 10억은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셨다고요? 큰일 났네. 예. 근데 사실 노후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업에 한번 실패해 본 적이 있고 어렵게 생활을 해본 적도 있는데,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자금이 모두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생각보다 또 찾으면 대안들이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기대는 안 하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평생 일하는 시대입니다. 주업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부업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알바라고 하기도 하고 등등, 저도 죽을 때까지 일할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은퇴한다고 놀기만 한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사회에서 존재감을 가질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수되는 일을 열심히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노후 준비에 탄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현대의 관점에서 부동산으로 하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도 은행에 있을 때 PB를 오래 했었는데, 주로 한국에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그 부동산으로 축적을 해왔거든요. 이와 대비되는 게 이제 미국 가계와의 그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70%가 부동산, 특히 주택이라고 가계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미국은 은퇴용 자산, 가계 자산들이 금융 자산이 많거든요. 특히 주식 자산이 많은데, 그게 미국이 선진화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미국은 주가 지수가 꾸준히 올라온 거고요. 한국은 부동산, 특히 주택이 꾸준히 가격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가계 자산이 그렇게 반대로 편중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저도 부족하지만 방송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들에 출연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거처럼 부동산, 특히 주택, 특히 아파트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
주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주택을 당장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냐?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주용 주택은 언제라도 자금이 준비되면 사는 것이고요. 투자용으로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고, 사실 주택이라는 게 차고 넘치잖아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여유가 됐는데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거주용이다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투자용으로 추가로 구매,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나마 주택은 괜찮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스럽다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상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말 하잖아요. 부아니하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아니하는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이라는 게 그 투자의 A부터 Z를 담당하는 게 사실은 그 입지라는 겁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인 것 같아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틀리기 때문에, 판교역 사거리에 가보시면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로부터 X자의 맞은편 입지는 거의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비어있는 상가가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큰 돈을 들여서 그 상가를 구매를 하셨다가 고생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주택도 좀 조심스럽지만 상가는 더욱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상가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싶은 게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배당이 잘 나오는 주식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배당주가 생각보다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안 들어본 배당주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일기계라고 아실 거예요. 그 광고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영업이익률 보시면요, 7% 이상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꾸준하게 7%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만 그러냐? 이노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노션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광고 회사인데 똑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가 조금 넘게 꾸준하게 찍힙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7% 이상이 매년 스테이블하게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겠죠. 배당 수익률이 6% 언저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2배 아닌가요? 상가처럼 관리가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회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당을 줍니다. 관리는 더욱 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관점을 바꿀 때가 되었다. 주식이 위험한 것 같지만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그리 위험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자산이 집 한 채밖에 없다면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집 한 채, 가계 자산에 주택, 특히 아파트 한 채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애들 키우느라고, 그렇죠. 또 열심히 또 부모님 모시고 자녀 키우고 이러다 보면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집 한 채밖에 없다.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나름 지방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건설업을 하셔서 자산을 좀 모으셨었는데,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만 남았잖아요. 실제 이제 그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주택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부부만 같이 생활한다면 아파트 평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수를 줄여서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아파트가 넓은 것도 사실은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근데 강남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다. 그럼 어떻습니까? 상징성도 있고 자산 가치도 있거든요. 막 이런 아파트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연금으로 이렇게 노후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노후가 이렇게 좀 편안해야지 자녀들도 부담이 덜합니다.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들의 어떤 생활비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60세 언저리고 부부가 한 6억짜리 주택이라면 종신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정도를 최저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거나 기존에 또 다른 자산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화 자산의 가치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게 한국 그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장률이라는 게 금리랑 맞닿아 있거든요.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 한계 어떤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쉽게 말하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을 자연스럽게 초래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들이 선진국을 보면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은 뭐 마이너스 금리였던 적도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조금 오른 셈인데 그래서 선진국이 금리가 낮아지는 게 당연하고 한국도 이제 고령화 들어가고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선진국가 된 거고 자본주의 성숙은 그래서 자본의 한계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락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계에서 자산을 운용할 때 금리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말이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고 이렇게 버는 거, 그러니까 불릴 수 있는 한계는 그 제한적인데 물가는 또 만만치 않게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하락기에는 채권이 또 대안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금리의 하락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투자하려면 장기로 채권을 사려면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할 때는 주로 국채를 많이 하게 되고요. 10년 이상 국채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금리가 그 이제 시기의 문제지만 결국은 좀 더 떨어진다고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 채권으로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채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증권회사 같은 데 가보시면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목돈이 없지만 우리가 투자 대안으로서 채권을 하겠다 그러면 채권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거나 코덱스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뭐 10년도 있지만 요즘은 30년도 많이 하십니다. 30년은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는데 뭐 그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10년짜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돈이 없다 그러면 채권 ETF로 투자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지루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이 지루하다 그러면 국제 30년물을 추정하는 ETF보다 더 센 게 있거든요. ETN이라고 있는데 뭐 3X 이렇게 써진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 ETN이 N이 노트거든요. 그래서 채권화된 거라 증권사의 그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의 신용 리스크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증권사가 뭐 문제가 생길 만한 증권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정말 지루하다 그러면 3배 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 보수적인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데 그래서 사람의 스타일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장기 국채를 실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이렇게 수익률을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은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도 있구나. 아니면 그냥 확정금리 일반 채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랜드 그룹 채권들이 있거든요. 이 왕년에 이랜드가 참 그 이대 앞에서 옷장사 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 오면서 이제 부를 좀 쌓았는데 사업을 좀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구조가 조금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연 한 7% 언저리 나오거든요. 아마 B 마이너 정도 되나요? 신용등급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채권들을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에 부도만 나지 않으면 정해진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채권들도 있고 7% 수익률이면 괜찮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사 채권들을 좋아해요. 건설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부채를 일으켜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좋게 줍니다. 그래서 나름 대형사 채권들 보시면 연 5% 나오는데 특별히 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채권들,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이 안전해요. 뭐 당연하죠. 편하고 안전할 수는 있는데 잘못 물가가 상승이 더 이루어지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이러한 채권들도 좀 이렇게 공부하셔서 조금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이런 상품들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역사적 고점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미국 지수 ETF에 대한 인기는 항상 뜨겁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중심의 ETF 투자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뭐 좀 그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미국과는 좀 다르구나. 미국이 좀 많이 급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참 투자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관세도 그렇고 사실 자본주의에 성숙할수록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자유무역주의가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그들 스스로가 관세를 자꾸 이렇게 부과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뭐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부터 사실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그 절반 이상을 훌쩍 넘는 거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GDP는 그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은 그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뭐 다우존스 지수든 간에 이를 빼놓고 분산 투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의 문제이지 미국 시장의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미국 시장을 빼고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지수를 좀 더 추종하는 게 좀 나을까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가 많은 비중이 큰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좀 더 장기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좀 더 유리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하락장에서는 S&P 500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시기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있고 금리가 인하에 대해서 인하가 된다고 하면 기술주가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게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려면 이게 또 환전 문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대안이긴 한데 뭐 투자자에 따라서는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의 코덱스라든가 삼성자산운용의 타이거, 그렇죠. 미래세 자산운용 이런 상품을 또 구매하셔도 됩니다. 굳이 환전을 해가지고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지 않아도 어차피 가격 지수는 그대로 추종을 하니까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가 조금 더 수수료가 낮더라고요. 코덱스보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한국에도 이제 그대로 복제한 것들을 추종하는 것들을 상품이 있는데 H자가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환해지의 H거든요. 그 H가 없는 것들은 환해지가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지를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다고 그러면 해지를 안 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체도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겠다 하면 환해지 안 되는 걸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월 50만 원 정도씩만 꾸준히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S&P 500 말고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상품도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미국 지수나 혹은 한국 시장이다 그러면 한국 유가증권 코스닥 지수 말고요. 유가증권 지수에 이제 투자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지수, 종합주가 지수 같은 지수와 채권을 믹스하는 거죠. 뭐 전통적인 그 분산 투자는 주식 6, 채권 4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이해가 쉬워야 되고 이해가 쉬워야지 장기적으로 어떤 그 프레임을 그 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반입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식 반, 채권 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채권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주식 비중이 이제 처음에 반반으로 했다고 하면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주식을 좀 덜어서 채권으로 옮기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또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채권을 헐어서 주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왜 괜찮냐면 주식시장이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롤링을 하니까 이거를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그 이익을 실현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 굉장히 주식도 심리거든요.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러면 처음에 정했던 5대5,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했다면 5대5로 강제로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괜찮은 것 같고요. 저처럼 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7로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동성도 좀 줄이면서 수익성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데 본인이 매번 이렇게 리밸런싱을 직접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상품이 변액 연금 보험 뭐 이런 변액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이라고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장기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변액보험 가입하게 되면 장기로 가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레코드가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상승을 한다는 거. 왜냐면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상승을 전제로 하거든요. 과잉 소비로서 어떻게든 성장을 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보험이 장기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혹시라도 해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낫고요. 장기 게다가 10년 이상 가면 비과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까지 본인의 여력에 따라서 장기로 운영을 하겠어. 그리고 변액보험 안에 리밸런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걸어놓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리밸런싱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또 책을 하나 더 쓰고 있는데 참 부족한 사람이 책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 50대와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그래서 주식 투자만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더 쓰려고 하는데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게 자본주의를 배우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은퇴의 틀 그러니까 본인의 은퇴를 위해서 그 자산 배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 틀을 깨지 않는 일부의 범위 내에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은퇴하셨다 그러면 취미 활동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일부를 주식에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꼭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로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ETF가 참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관여할 게 없거든요. ETF라는 것은 집어넣어놓고 지수를 추종하니까 어떤 기초자산의 지수를 추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생이 지루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액티브하게 내가 운용할 게 없을까? 그러면 일부분은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자본시장의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모두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면 한국 주식시장은 누가 지키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그 주식의 대명사다, 최우선주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한 절반이 외국인이 주주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배당도 많이 하는데 그 배당의 절반이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정보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고객이 오시면 저는 주식이 처음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반해야 되나? 재밌잖아요. HBM4 올 연말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나 마켓쉐어를 방어할 수 있을까? 흥미진진하죠. 장비도 있죠. TC 본더가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는 과거에 어떤 좀 불편한 그런 인연을 정리하고 삼성전자와 다시 손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또 경쟁주자, 하이닉스에 또 경쟁주자가 생겼죠. 뭐 한미 반도체 외에 하나그룹에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 재밌잖아요. TC 본더가 핵심 장비인데, 그 다음에 본딩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그 진화에 나갈 텐데 하이브리드 본딩에 누가 더 잘 진입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누가 이길까? 누가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까?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정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왜 낚시하시는 분들이 왜 짜릿한 손맛 때문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고기를 잡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S전자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한 거예요. 오, 짜릿합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 주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전부 말고, 그래서 한국 주시장에 투자하는 거를 어떤 재미로, 공부로, 취미로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고배당 상품인 SCHD를 사모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주가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변동을 지속하면서 골칫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슈드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슈드라고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그 슈드가 이제 정말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건 사실 자본시장에서 정말 드문 일이고요. 이 정도 레코드를 기록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보통 한 보니까 29불에서 22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던데 연 한 2불 정도를 꾸준히 배당한다고 보면 그래도 과거의 레코드가 7%, 8% 언저리를 상당히 장기간 보여줬고요. 이러한 양호한 ETF는 또 때가 되면 또 제자리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것도 참, 환율이라는 게 미묘합니다. 저는 사실 올 연초에, 그러니까 2025년 초에 그 달러 자산들을 제가 좀 목돈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달러 자산들을 많이 좀 정리했고, 그때 환율이 좀 괜찮았거든요. 높았다는 거죠. 좀 정리를 했고, 제 생각에는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올랐다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또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쉽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달러가 굉장히 유용한 달러 그 자체가 유용한 투자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많은 거시경제 팩터들이 있는데 환율 예측이 가장 어렵고 우리가 투자 자산을 분배할 때 그 달러 자산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슈드같이 꾸준히 그 배당이 물론 조금 안 좋은 시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달러로 나오면 그걸 또 재투자하게 되면 복리 수익률로 또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일정 기간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더라도 제가 볼 때 장기로 간다면 그래도 슈드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슈드 안에 들어있는 기초자산들 투자하고 있는 운용 종목들 보면 저는 처음에는 뭐 펩시나 코카콜라 뭐 홈디포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머크 같은 제약사까지도 그러니까 대형 한 100개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배당의 안정성이 탄탄한 ETF니까 장기 투자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로 묻어두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 명의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앞으로는 한국에서 계속 살지 또 알 수 없잖아요. 요즘 글로벌한 시대에.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애들 명의로 조금씩 슈드를 계속 사주고 배당이 나오면 그걸 또 재투자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050 세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성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는데요. 4050 세대가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 나선다면 어떤 상품을 얼마씩 사모으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올웨더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여름처럼 좋은 기간도 있겠지만 겨울처럼 힘든 구간도 있을 텐데 이러한 모든 구간에 내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개인이. 그래서 그러한 모든 기간에 통용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올 웨더 전략이라고 하고 그 유명한 레이 달리오의 실제 레코드가 있는 그래서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어떤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밀고 가면 꽤 괜찮은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어느 정도 잘 버티느냐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꼭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 위기 순간에 잘 버틸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올웨더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이미 오픈되어 있는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를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거의 ETF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요. 보면 이제 대략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채 15%, 채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7.5%, 원자재 7.5% 이런 식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생각보다 그 채권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극심한 경제 위기에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한 그래도 5%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장기로 기록해서 검증이 좀 된 ETF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유사하게 구성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좀 독특한 게 금 같은 게 있잖아요. 금이 뭐 그 7.5%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이라는 게 단기에 대박을 내는 그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에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올웨더 이런 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금성 자산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이라는 게 좀 괜찮습니다. 금이라는 게 스스로 불어나지는 않지만 금이라는 건 고대부터 화폐를 대체하는 어떤 그 실물 자산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고 안전 자산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빛을 발하니까 퍼센티지의 문제긴 하지만 금을 좀 포함해 뭐 요즘처럼 뭐 그 ETF가 발달한 시대에 실물로 하지 않고 ETF를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올웨더를 참고하셔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실제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ISA가 사실은 영국에서 성공한 어떤 상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단품으로 관리하지 말고 묶어서 관리하자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국가적 입장에서도 그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혜택,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연금성 자산 관리를 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유가 있으시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게다가 비과세가 이제 한도가 있잖아요. 뭐 400이든 200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이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을 이런 분들도 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개별로 상품을 투자하게 되면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실로 끝나게 되지만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이걸 합산 그러니까 통산을 하기 때문에 이익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세제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합리적인 거죠. 손실 났으면 손실분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리하니까 절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효과가 있다.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식과 채권을 믹스하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한 비클로서 IS가 비과세가 되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만기가 되면 이 연금저축으로 이전도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찾아 쓰지 마시고 노후자금 용도로 계속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3년 이상은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단기로 하실 거면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리할 때 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그 관심을 가지시고 계좌라도 꼭 만들어 놓으시고 많이는 다 못하더라도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적어도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후에 이 정도 배당금이 들어오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월 300만 원이 꾸준하게 나오려면 보통 한 4% 정도 수익률은 좀 이렇게 노력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10억 가까이 나옵니다. 10억이라고 그러면 또 먼 산처럼 느껴지는데 수익률을 좀 높여서 8%라고 한다면 5억 언저리로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억이라는 금액 자체에 집중하시게 되면 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성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월 어떤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려다 보면 이제 수많은 ETF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배당이 좀 강한 미국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슈드라든가 그리고 리츠라는 상품들이 있죠. 리츠라는 상품들. 참고로 리츠는 미국 상품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의 본사가 있다. 그러면 한국 제가 모셨던 그 기업의 오너분들도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버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거 하시냐면 사옥을 이렇게 구매하시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애착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큰 기업이다 그러면 사옥에 투자할 돈으로 비즈니스 업에 더 투자하자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스백 뭐 예를 들어서 팔고 다시 리스를 한다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리츠는 좋은 회사들로 장기로 갈 수 있는 임대차 계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좀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괜찮죠. 그런데 한국의 리츠는 뭐랄까 좀 큰 기업들의 부동산을 좀 이렇게 뭐랄까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약간은 그런 느낌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츠 같은 거 하실 때는 미국 상품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ETF가 너무 많습니다. 뭐 비슷비슷한데 너무 많죠. 사실은 저도 실제 상품을 구성할 때는 제가 4050 40대부터 시작하는 재테크책 하나 썼잖아요. 공동 저자랑 그분이 이제 실제 필드에서 포트폴리오 실제 구성 ETF로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분한테 좀 부탁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실제 나의 스타일에 맞는 ETF 어떤 게 좋을까 조언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리츠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하셔가지고 좀 포트폴리오 책을 찾아보시면 또 여러 가지 상품들 또 예시를 좀 잘 드러났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잘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금이 1억 원에서 2억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 1억을 묻어놓고 배당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 1억을 투자해서 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배당 상품도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월배당 받는 전략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 전략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JEPI라고 하는데 보통 제피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대형 우량주를 여러 종목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콜 매도를 삽니다.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이게 이제 옵션 만기가 매월 오니까 매월 콜 매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월 배당, 그러니까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익률이 근데 잘 나오더라고요. 8% 원저리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기대 수익을 보여줘서 대표적으로 월 배당 받는 그 대표 상품 중에 하나가 제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이 정도 대단한 겁니다. 원금이 사라지지 않고 일정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여유가 생길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복리 효과를 누리게 재투자하시거나 이제 원금을 늘려가게 되면 이제 배당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소하게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품 전략 대표적인 게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인데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 매월 배당,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콜을 매도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포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ETF 가격 자체가 오르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그 굉장히 하락이 심해지면 주시장의 하락이 심해지면 이게 원금이 좀 다칩니다. 물론 옵션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하락하더라도 원금이 이제 다치지 않고 버티는 구간이 생기지만 2% 이상 3% 월 단위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원금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키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주가가 급락할 때는 원금이 다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랐던 미국 시장에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이 한국에서 커버드 콜 미래에서 꽤 유명한 상품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두고도 항상 의견이 갈리잖아요. 연금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한 경우는 없을까요? 69년생이다. 그러면 1969년생이다. 그러면 55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을 하는 대신에 연 6%씩 이렇게 이제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5년을 다 땡겨받게 되면 30%가 감액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은퇴를 본의 아니게 갑자기 하거나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은퇴를 해버렸다. 그러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갭이 꽤 있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죠. 다른 소득원이 딱히 준비된 게 없다면 무조건 받아야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기 수령이 답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건강에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너무 안 된 경우나 건강에 자신 없는 경우는 조기 수령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6%보다는 좀 높아요. 7.2%로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 7% 정도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건강에 자신이 있고 자산이 꽤 있고 현금 흐름이 생길 곳이 꽤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일찍 수령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수령을 늦추는 거죠. 그러면 7.2%니까 연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5년을 다 늦춘다. 정말 건강에 자신 있고 충분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36%가 증액이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기 수령이냐 연기하는 게 더 나으냐는 개인의 그 건강이라든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맞춰서 하시는 건데 다만 가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고갈 우려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만족스럽진 않지만 반영해서
그래도 증액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조기 고갈 때문에 무조건 조기 수령이다.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책을 또 준비하고도 있고요. 40세부터 새로 준비하는 그 돈에 관한 공부 제목이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긴 한데 돈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또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네이버 카페 주소 밑에 달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 실제로 저번에 오프라인 그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재밌었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희들이 실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틀리게 직접 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강남 근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비만 받고 모시고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셔서 한번 또 뵙고 이야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 모두 돈복이 마구마구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 2030 직장인 분들을 위한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지한 재테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대 중에서 자산이 상위 4%라고 하셨는데 사회초년생 때부터 남다른 통장 관리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뱅크샐러드 앱에 자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조회를 해보니까 상위 4%라는 숫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치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실거주 부동산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주식 ETF 투자 그리고 연금 투자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직장생활 3년 하면서 5천만 원도 못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절약저축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도움되었던 거는 바로 월급 관리인데요. 직장인분들은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부업을 별도로 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월급에서 발생하실 텐데요. 이 한 달 동안 저희 직장인분들 진짜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이잖아요. 근데 이 월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돈도 잘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인 투자금도 마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 월급이 들어왔을 때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잘 관리해 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킹 통장입니다.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돈을 잠깐 파킹해 두는 통장이에요. 여윳돈을 잠깐 넣어 두셨다가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킹 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 예를 들면 대출 원리금, 아니라면 월세가 될 수도 있고요. 통신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조사비나 또 제가 한 달 쓸 용돈을 따로 책정해두고 또 기타로 미용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제 행복을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다 합쳐서 이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비라서 금방 빠져나가긴 하지만 저는 그 잠깐의 기간도 이자를 받으려고 이 파킹 통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파킹 통장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은행의 5월한 월급 통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광고나 이런 거 아니고요. 월급을 해당 통장으로 받으셔도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적요란에 월급이라고만 남기셔서 이체를 하셔도 이자를 월 200만 원 자간해까지 연 3.1%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인데요. 저는 올해로 7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한도를 거의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연금저축펀드에 50만 원 그리고 IRP에 25만 원씩 넣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매월 5에서 10만 원 정도 여윳돈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55세 이상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말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연말정산 경험이 있어야 이게 와닿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여윳돈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천천히 납입금액을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일단 빠르게 이 계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연금저축 펀드와 같은 장기 투자용 계좌는 무조건 시간이 진짜 깡패입니다. 해당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요. 이제 우량한 주식 계속 사 모아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복리의 힘을 얻어서 자산을 빠르게 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의 매력을 이 연금저축 ᱯ펀드 그리고 IRP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금리 적금입니다. 이제 저는 현금 보유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월 3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현금 보유도 종목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적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네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 한도까지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서민형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의 수익까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수익을 일부를 우리가 세금으로 내게 되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셔서 목돈을 만드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이 ISA 계좌로는 주로 ETF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뭐 S&P 500, 나스닥 100처럼 미국 대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종목을 제 연금 계좌에서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ISA 계좌에서는 이제 배당주, 리츠 그리고 AI 테마 ETF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체크카드입니다. 이제 파킹 통장에 제가 한 달 용돈을 넣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 파킹 통장에 있는 돈을 일주일 용돈만큼 체크카드로 이체를 시킵니다. 체크카드 자체는 진짜 소비 통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신용카드 쓰고 계신 분들은 해지하시고 체크카드로 넘어오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예적금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빠르게 돈을 모으고 싶은 청년들에게 지금 추천해 주실 만한 고금리 상품이 있을까요? 제가 앞선 부티풀 출연했을 당시에는 청년 도약계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또 새로운 상품이 내년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 도약계좌도 충분히 좋았지만 혜택을 더 늘리고 만기는 줄여서 이제 청년들에게 좋은 더 알맞은 그런 상품으로 다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교를 한 장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만기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3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월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포인트는 이 정부 지원 부분입니다. 이제 청년 도약계좌는 3에서 6%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주는데 청년 미래적금의 경우 우대형에 해당이 되시면 12%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입 조건을 확인을 하시면 청년 도약계좌보다는 조금 타이트해지긴 했습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고 추가된 거는 이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부분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최대 목돈 규모가 진짜 엄청난데 월 최대치 50만 원씩 3년을 채우시면 원금이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은행 이자율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하면 1,800만 원이 2,2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을 50만 원씩 넣어놨을 때 추가로 받으시는 금액이 크니까 전 너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존 청년 도약계좌가 조금 의견이 분분했던 게 아무래도 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만기로 나왔으니까 이 상품 출시되시면 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청년 도약계좌는 올해 12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만약 청년 미래적금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청년 도약계좌라도 빠르게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월 300만 원 직장인을 위한 현실적인 1억 모으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영상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단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제 월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얼마를 벌고 또 얼마를 쓰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재테크 관심 갖기 시작한 시점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확인하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출 항목 중에서도 고정비가 내가 얼마나 나가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정비가 큰 것도 있지만 우리 작은 것도 있잖아요. 뭐 구독료 이런 거는 10,000원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이런 금액을 확인하시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해지를 해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신 다음에는 이제 월급을 절반을 저축하는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월급 절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월급 절반은 비교적 쉽게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잡고 월급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50만 원을 떼어놓고 남은 금액에서 생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핵심은 우리가 1억을 좀 더 빠르게 모으시고 싶으실 거잖아요. 이 150만 원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전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왔습니다. 우선 아직은 미래적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청년 도약계좌, 청년분들이라면 가입하셔서 70만 원씩 납입해 보시면 높은 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고금리 적금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8% 9개월 만기 30만 원 고금리 적금을 들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조금 예적금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또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적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또 ISA 계좌에 50만 원씩 넣으셔서 S&P 500, 나스닥 100 이런 ETF들을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셨을 때 좀 전반적으로 현금 자산의 비중이 좀 큰 편이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돈을 아껴서 모아서 언제 1억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초반에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에는 조금 돈을 아끼면서 절약을 하면서 저축을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초반에 딱 소비, 지출, 습관을 잘 잡아두셔야 나중에 더 큰 돈을 내가 관리할 시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 3가지 항목을 이게 이자를 따지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연 5%의 수익률로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요. 3년 차가 되면 5천만 원이 넘고요. 5년 차가 되면 1억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3년 차가 되었을 때 5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 시점에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내가 3년 이내에 목돈으로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아요. 그 이유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목돈이 나갈 일이라고 하면 내 집 마련, 결혼이나 이런 인생 중대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시면 현금성 자산, 이런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투자보다는 발행어음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현금성 자산을 더 비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널에서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저희 구독자분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공모주 청약은 진짜 너무너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도 소액이라도 쏠쏠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우선 공모주 청약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서 상장 후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증권사 계좌만 개설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진짜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벌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자를 한 내역입니다. 제가 작년 8월까지 투자를 열심히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좀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때는 공모주를 잠시 쉬었고요. 올해 여름부터 다시 재개를 했고 토탈로 냈을 때 한 56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큰 금액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는데 사실 한 종목당 3분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정말 클릭 몇 번만 해서 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대비는 충분히 값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좀 여러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또 수익도 많이 얻어준 기업들이 있어서 8월 한 달 동안 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공모주 청약에 대해 엄청 좋은 면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공모주 청약으로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주를 좀 가려서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 그 기준을 이 2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하시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모주 청약은 이제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기 전에 이 청약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기관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을 얼만큼 얼마에 살 것인지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데이터가 수요 예측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 데이터가 뭐 몇백 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 200대 1 이상은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물론 제 경험에서 나온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낮은 종목이라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또 상장 직후에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점 최소한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상장 직후에도 가지고 있을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비율이 최소 10% 이상 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좋은 종목이라면 당연히 더 가지려고 있으려고 하겠죠. 이거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셨다가 공모주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데이터나 이러한 정보는 어디서 보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저는 피너츠 공모주라는 앱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해당 공모주가 상장하는 시점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해당 공모주, 뭐 수요 예측 결과 이런 걸 검색하시면 블로거 분들이 정말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이런 데이터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균등 배정, 비례 배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기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배당 소득세 개편안 영향으로 국내 배당주나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목하면 좋을 만한 월배당 ETF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총 5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 3가지 종목은 미국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고 아래는 한국 시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월배당 ETF에 관심을 갖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S&P 500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미국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함께 편입을 시켜서 배당에 좀 더 포커싱이 된 상품이고요. 이름에 커버드콜이 들어가죠.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이제 높은 배당률을 또 주고 있는 상품인데 이제 커버드콜의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세 상승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또 하방은 막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는 액티브 전략,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님이 개입을 해서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제 타겟 커버드콜 합성 환해지 상품입니다. 요거는 장기 채권, 장기채에 투자를 하면서 이 역시나 커버드콜을 활용해서 고배당을 주는 상품인데요. 얼마 전에 금리 인하, 미국 기준금리가 0.25% 인하를 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 장기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또 실제로도 장기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장기채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또 1년 배당 수익률이 12%로 또 쏠쏠한 배당금을 또 분배금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입니다. 요즘 온 세상이 다 AI로 핫하죠. AI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AI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역시나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이 무려 13%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지만 만약에 내가 분배금이 아니라 정말 자산 자체의 상승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종목보다는 일반 이 탑10 기업의 개별주로 투자하시거나 혹은 커버드콜 전략이 아닌 일반 ETF로 투자하시는 것도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상품인데요. 배당 소득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금융지주의 회사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지주 상위 10개에 투자를 하시면서
또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가지고 왔고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 이 상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품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조금 분배하고 싶다, 안전자산에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1년 배당 수익률이 9%로 꽤나 높은 분배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3년간 빠르게 돈을 불리고 싶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담으면 좋을 만한 ETF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되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하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고 봐서 이런 시점에 역시나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처럼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전 괜찮다고 보고요. 역사적인 고점이다. 올해 최고치를 몇 번을 찍었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ISA에 이런 ETF는 담으셔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AI 테마 ETF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가 사실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많이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 때 AI가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바꿨다. 이렇게는 저는 아직은 체감되지 않고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제 AI는 초입 단계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AI에 관해서 또 AI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으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처럼 미국 AI 테크 상위 10개 기업의 분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입니다. 알파벳, 테슬라, 블룸에너지, 알리바바 이런 글로벌 AI 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끝에 액티브가 붙어 있죠. 이 액티브 전략을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조금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티브 전략은 펀드 매니저님들이 개입을 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좀 보수가 조금 비싸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코덱스의 미국 AI 전략 핵심 인프라입니다. AI를 주도하는 그런 AI 성장과 관련된 기업 자체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AI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전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런 것들도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하시면서 이런 인프라 ETF에도 관심을 같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연금 자산도 상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 어떤 상품을 얼마씩 사모으고 계신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제 통합연금 자산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 통합연금 자산은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제 퇴직금 포함한 이 퇴직연금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1억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7년차 직장인이다 보니까 퇴직금 금액이 조금 커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연금저축 펀드와 IRP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후반 기준으로 상위 5.8%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다수가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추가적으로 단기채랑 장기채를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단기채 종목은 다 전량 매도를 하고 나스닥 100 비중을 훨씬 늘렸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는 금연물 그리고 리츠 ETF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적립식으로 S&P 500을 모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역사적 고점이라는 인식이 크다 보니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S&P 500 대신 마음 편히 모아갈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S&P 500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많이 불안하고 좀 더 마음 편히 모아가고 싶은 종목을 원하신다면 저는 S&P 500과 채권이 혼합된
관련된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S&P 500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 일부분 혼합되어 있어서 이 주식만 투자를 하셨을 때 분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두 개 성질이 완전히 다른 자산이고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하락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자산이라서 어느 정도 S&P 500,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채권이 방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모아가시기 좋은 상품으로는 이 S&P 500 채권 혼합 ETF 상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에이스에 이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1억을 모았다면 다음 목표인 10억을 향해 가고 싶을 텐데요.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판다면 어떤 상품들을 얼마씩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할 텐데 사회초년생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사회초년생 분들은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기 때문에 성장형 자산에 좀 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형 자산이라고 하면 개별주도 있겠지만 저는 ETF 투자를 분산해서 하시는 게 직장인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위주로 할 것 같고요. 또 AI 미래성장 테마 관련한 ETF도 공부하셔서 담아가시면 좀 더 자산을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장형 자산의 60%를 담으시고 또 안전 자산의 15% 정도 담아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안전 자산 15%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안전 지향형 투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안전 자산 비중을 15%로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 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안전자산 15% 비중을 줄이시고 성장형 자산에 좀 더 비중을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는 대체 투자로 금과 비트코인도 넣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한 자산의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고요. 24년 5월부터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우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앞으로 이 가치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비트코인이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좀 더 안전자산인 금에도 투자해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은 전통적으로 가치를 가진 자산이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도 담아가시면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급 한 3개월 정도의 비상금으로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비상금 목적도 있지만 올해 4월처럼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이런 폭락이 왔을 때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예수금 목적으로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사회초년생이 아니다. 나는 잃지 않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안전자산 비중을 더 늘리시고요. 성장형 자산 비중을 낮추시고 비트코인보다는 금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자산을 쌓아오신 이지연 재테크님과 달리 많은 2030 세대들은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 2030 세대들이 돈을 모으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파른 물가 상승인데요. 올해 들어서 유독 저는 체감하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정비라고 하면 월세나 관리비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월세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식비 이런 생활비 측면에서도 많이 물가가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회초년생 분들 2030 세대라고 하면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이실 텐데 이렇게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면 아무래도 저축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SNS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비교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SNS를 보다 보면 저 친구는 저기에 여행을 갔다 와 해외여행도 갔다 왔네. 저 친구는 저기에 가서 맛있는 식사했네. 좋은 옷 가방도 했네. 이런 비교를 하게 되죠. 이런 거에 비교를 느끼고 내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좀 과시형 소비로 만약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돈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 보통 그런 과시형 소비는 지나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SNS도 돈을 모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금융 지식의 부족입니다. 이제 제가 막 30대에 접어들었는데 제 어린 시절, 제 학창 시절만 생각을 해봐도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교육은 정말 많이 받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수업 자체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갈수록 또 돈을 모으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지만 저는 아마 많은 세대들이 이런 이유들은 또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상승해서 저축도 어렵고 뭐 돈을 쓰고 싶으니까 쓰게 되고 사실 난 공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은 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그런 걸 원한다면 이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절약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별게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게 그 시작이고 기본이거든요. 이것부터 차근차근 조금의 관심만 더 가져서 시작을 하신다면 보다 더 윤택한 미래를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은 2030 분들에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30 분들이라면 저는 이 시점에는 이제 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금 투자 방법으로는 이제 금 직접 투자 그리고 간접 투자가 있는데요. 금 직접 투자 방법으로는 보통 대표적인 건 사실 골드바, 실물 골드바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드바는 그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은방에 간다거나 또 여러 금은방에 가서 금 가격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 금을 사와서 내 금고에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자산가분들은 이 골드바를 선택을 하시지만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금 투자를 처음 하신다면 저는 금통장에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통장은 은행에서 쉽게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요. 0.01g 단위부터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0.01g은 얼마냐면요. 현재 오늘 금 시세로 금이 1g이 17만 3천 원이더라고요. 그럼 0.01g이면 1,700원대입니다. 굉장히 소액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통장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익을 봤을 때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15.4%의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세금이 조금 아깝다라고 하시면 금 간접 투자 방법으로 넘어오셔도 좋습니다. KRX 금연물 계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모아서 실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1g부터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투자를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만 만드시면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1g은 사실 17만 3천 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 17만 3천 원도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이 금 ETF로도 금 간접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 ETF는 지금 1, 2만 원대에도 한 주를 매수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소액으로도 가능하니까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금 ETF로 들어오시면 좋겠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건 금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 시세와는 조금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초년생 분들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금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사실 지금은 금을 모아가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과 마찬가지로 금 역시 주식과는 달리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금리와 금은 또 반대로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은 상승하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시점이라면 금 투자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고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뭐 돈이야 많으면 좋지. 근데
직장인 신분으로 그게 될까? 내가 돈을 더 모아가고 불려나가는 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무력감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부러워서 그냥 그들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뭐 오마카세도 가고 뭐 호캉스도 가고 이런 과분한 제 벌이에 비해서 과분한 소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소비가 즐거운 거는 그 잠깐이고 시간이 며칠만 지나도 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직장인이지만 내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돈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내 기준에서 내가 잘 사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플랜을 세워야 할까? 또 어떤 거를 배워야 할까? 또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단순하게 소비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또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봐주신 시청자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재테크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실천으로 못 옮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당장 작은 시작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P 500 한 주만 사보셔도 좋겠고요. 적금이라도 바로 가입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요. 어떤 것이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이지한 재테크에서는 이런 직장인 신분으로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러 오셔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좋은 에너지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